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인 국무정실의 김다론 사회정책 총괄과장, 기획재정부의 이주섭 일자리 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김덕호 청년여성 고용정책관, 여성가족부의 이건정 여성정책국장, 국토교통부의 김웅진 주택정책관께서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오늘 토론회에 황인국 자문위원님, 엄창한 자문위원님 소개로 청년 참여연대 등 청년 관련 단체에서 12분이 함께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또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앞서 이미 위촉장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6분의 자문위원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가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십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현종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외협력팀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자, 거듭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 사회 안전망 강화와 청년 정책 전달 체계 강화를 주제로 해서 6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차례로 먼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발제자 상호간 토론이 오늘은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해 주시고 앉으신 자리에서 7분 정도로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법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설정한 시간이니까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이나 또 7분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축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가람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청년회의소가 JC라고 하죠. 예, 저희가 이런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좀 내용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M4 세대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실 것 같고요. 현재 그 청년 세대 46.5%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수도권의 집값은 지방에 비해서 또 많은 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수도권에 또 집중되어 있고 또 집값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서 취업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부담이나 청년들의 어떤 부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또 중소 중견기업들은 반대로 일손이 또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일손 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 또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세제 혜택 및 주거 부채 부담을 좀 줄여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중소중견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평균 이자율이 3.2% 정도인데요.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어떤 그 이자를 약간 보존해 준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임금 격차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및 기타 지원에 대해서도 제 발제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저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반대로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준다면 두 가지 모두 좀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그 대상의 한 분으로서 어려운 고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석호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 내에 미래세대 연구센터라는 그 연구 조직을 한 3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실질적인 정책 어떤 결과에 이제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연구 결과의 생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말씀해 주실 내용보다는 조금 이론적이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간을 절약해 주신 게 그 제가 좀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꼭 필요한 말씀이면 너무 7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난 한 3년간 교수 한 5명 정도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요. 현 시대를 저희는 일종의 전환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는 뭐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의 선배 세대가 누리고 있던 어떤 삶의 정상성,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아주 정상적이라고 과거에는 받아들였었던 그런 어떤 삶의 경로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런 상황, 일종의 전환기 속에서 이 세대별로 봤을 때 이제 청년 세대가 어떤 자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가장 취약한 세대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전환기에 가장 어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예를 들면 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전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기의 어떤 삶의 취약화에 대한 뭐 수치들이 뭐 언론이나 이런 그 정책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체 취업자 비중,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이제 청년 비중을 보시면 계속 이제 그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림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교육기관이나 노동시장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2015년 기준으로 9.2%에 달한다라는, 뭐 2018년 기준으로 18.5%라는 뭐 이런 이제 수치들이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모든 그 구직자들이 그 소위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요게 이제 지금까지 그 청년 정책이나 청년 연구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는데요. 일자리나 주거나 어떤 가족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자리, 주거, 출산, 결혼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일자리 문제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의 어떤 양상이라든가,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변화, 다시 말해서 그런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청년 정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미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그 청년 세대 내 이질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 세대도 같은 청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청년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자원이 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라든가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정치화의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청년 정책이 우리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진단을 간단하게 이제 6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표 1이, 제가 이제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 부처별 청년 정책을,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정책 내용과 대상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항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거는 제가 실수로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그림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전에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17페이지에 흑수저, 금수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흑수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인데요.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보면, 취업이라든가 안정적인 삶, 소소한 행복, 뭐, 소박함, 부모,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는 반면,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이제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미래의 어떤 직업적 전망이라든가 전문성, 연구, 그리고 이제 교수와 관련된 어떤 학점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수저와 금수저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식구조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삶의 전망이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이 보다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문제점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시안적 접근, 이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인구 구조라는 게 2040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역삼각형 인구 구조로 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표에서 보신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대증적 처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주거 지원이라든가 청년을 그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는 일자리 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처방에 이제 좀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일자리 주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단면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구자로서 느끼는 한계인데요. 실제로 청년 문제를 청년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청년 관련된 신뢰할 만한, 그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 청년 연구 관련 R&D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자료의 축적 없이는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체계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에 뒤에 표에 보시면 이 정부의 정책이 23페이지 표 2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표 2 보시면 청년 지원 정책인데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효과라든가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복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청년 정책이 지나치게 중앙 수도권 중심적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그 지역으로 청년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들을 지나치게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청년 문화나 청년의 어떤 정치 참여 양상을 보시면 청년들이 어떤 대안적 문화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운동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으로 정치 조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항상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는 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청년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그 정책들이 전무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향후 이제 정부의 청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의 중복이 있으면 항상 정책의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들이라든가 뭔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청년 일자리 정책도 지금 보면 지나치게 대졸 취업자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졸의 어떤 고졸 청년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쉽게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복과 사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총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청년 정책을 부처 간에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R&D 예산도 말씀드렸고, 청년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이 근거 중심형 청년 정책이
보다 보편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 청년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지나치게 담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근거 중심적 청년 정책을 위한 뭐 자료 수집 체계라든가 연구 기관이라든가 이런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체계적 조직적 접근은 그래서 이제 청년 관련된 정책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고려하되 이게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문제의 어떤 해결에도,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어떤 그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유인형 청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들이 어떤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를 이 정책 그 영역에서 과소대표되지 않게 하려면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나 조직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정당이나 정부는 그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호 참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뭐 주거, 결혼 문제 빨리 무슨 아주 큰 성과가 나기를 지금 정부도 바라고 있고 정치권도 바라고 국민들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 현실에 대한 진단과 또 청년 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정부의 청년 정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우리 송보희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문제와 그리고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달 체계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청년들의 어려운 실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주로 정책 제안 중심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청년들이 아직 그 일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이라는 그 주거 비용이 드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거 지원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이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실효성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만 지금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해당 정책의 수혜를 적시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수 비중은 6.8%에 그칩니다. 2007년에 비해서는 단 1.7% 증가에 그치고 있고요.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경우에도 5.6%에 해당합니다. OECD 평균 기준은 8%에 해당하고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수요가 안정이 된다면 나중에는 부동산값 그리고 임대료 값의 하락을 효과를 부가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의 실질적 검증은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주거 안전망에서 가장 첫 번째 정책 제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10% 전면적 확대입니다. 또한 이 전면적 확대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확대가 아닌 단기적 확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다른 해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이나 주택조합
그리고 영리 조직과 개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민간 조직인 주택협회 등의 공적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자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의 10% 전면적 공급 확대를 단기간에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급 주체를 민간과 비영리, 사회 쪽으로 많이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신규 건설 방식보다는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이 10%의 확대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및 전세 가격 등이 혼인율과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도 존재하는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시간에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거 안전망에 대한 정책 제안은 빈집 활용에 대한 거주 공유 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주거비 부담은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주거 비용에 비해서 주거의 질도 너무나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의 경우에는 길어지는 구직 기간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불안감에 쌓이는 등의 그 취업 준비를 마음 편히 할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제안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 물적 안전망을 설계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주거 안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청년 대상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빈집 기준, 2015년 기준은 107만 호에 달하고요, 전체 주택의 6.5%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빈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도별 빈집 증가량을 예측한 결과 2050년에는 이러한 전국 빈집이 302만 호로 전체 주택의 10%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저해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도 촉발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제도를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좀 깔아준다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고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혹은 사회 환경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같이 없애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상 이런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또한 빈집 정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빈집 정비 과정에서는 이런 빈집 소유자와 청년 간 매칭을 통해서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상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정책 지원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서 이러한 빈집 거주 공유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청년 소셜벤처나 혹은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 등을 선정해서 이러한 빈집 정비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도 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영국 로이 가디언스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그 8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 홈리스를 연결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위워크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는 200명을 입주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책 전달 체계 부분인데요. 사실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가지수나 예산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능감과 체감도가 없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실시 중이거나 확대될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과 지원센터, 그리고 수행조직과 위탁기관 등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연계되는 지역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방향성과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다 밀접하게 청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삶의 패턴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는 민간이나 노동조합, 정부가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핫라인을 구축해서 이러한 청년 정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성되고 그 회의체가 보다 공고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제도 개선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국 1000명 청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청년들의 가장 현재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체적으로 내 삶을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이 시대의 청년이 해야 하는 자세다라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8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주체성이 있고 굉장히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나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함한 청년 정책의 목표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정책이 단순히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자립하고 도전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해주고 국가가 청년들을 케어해준다라는 차원의 목표 방향성이 설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보희 자문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주거 안전망에 관해서는 일부 내용이 우리 정부 정책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좀 성과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한 아까 우리 김석호 자문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전망과 그런 안목으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같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안현종 자문위원님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자문기구였던 청년위원회에서 소통과 대외협력을 담당했었던 안현종 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청년의 미래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런 발언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비단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정책들은 얼마나 국민들이 또 정책 대상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내용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들이 당연한 상황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정책 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조사들은 매년 이루어져 왔었고 최근에도 고용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청년 고용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1,600여 명 정도의 대학생과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이루어졌었는데 한 50% 정도의 정책 인지도가 있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그 정도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조차도 절반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연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반증하는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과연 청년 정책들을 과연 모르는 것일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대학교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검색어 상위의 랭킹에서 검색을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가 장학금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몰라서 찾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서 이것들이 자신의 혜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보를 찾습니다. 아울러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자리와 위치에 대비했을 때 효율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많은 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심정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 앞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많은 정책들이 있고 지난해 발간된 일자리 정책 위주의 그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이 274개 정도로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주거나 부채나 다른 뭐 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세밀한 정책들을 더 더한다면 그보다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들이 이거에 대한 인지들이 부족한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본다면 기본 청년들이 그렇다면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 누구보다도 찾기에 애쓰고 있고 어느 지역에 놀러 간다 했을 때 여행 가거나 또 맛집을 찾는다고 할 때 그런 정보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뭐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라도 알아내서 그 부분들을 다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갖지 않는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들이 나와 맞닿아 있다는 면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관심을 가지고서 정책을 신청하거나 그거에 수혜자가 되고자 했을 때의 경우를 뒤집어 본다면 또 그런 것 접근이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 언어들이나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구성하는 방식들이 좀 낯선 경우들도 많고 그러한 신청의 영역들을 볼 때도 나이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건가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광역시도에서 청년에게 어떤 수당과 같은 제도의 그 모집을 진행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절차나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힘들어서 그것들을 저조한 결과, 신청이 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었고, 이런 절차들을 간소한 경우에 이후에나 겨우겨우 그 정원을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정부는 그 노력들을 안 해왔는가? 해왔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탈이나 정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썼었지만은 그러한 구조들이나 상황들이 그다지 현장에서 잘 접목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검색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청년 포탈과 같은 포탈 제도를 운영해봤었지만은 검색의 내용들 자체가 각 부처와 기관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청년들의 정보로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되어지는 결과 또한 청년들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호응받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16년도 4월에 서비스 시작한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문체부의 국민소통실 중심으로 전 부처에서 연합으로 이것들의 채널을 운영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 좋아요 수도 10만 8천, 팔로우도 11만 명,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도 1,428만 명, 구독자 2만 1,000명, 게시물도 1,600건에 육박하고 있고 소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SS 채널 중에서는 잘 나가는 채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내용에 있어서도 청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콘텐츠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소개하는 내용들도 청년들이 공감 가는 내용들로 꾸려져 있다 보니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 지원 정책들이 보다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정책 친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기본법에 대한 논의들은 국회에서 아직 미진한 가운데 있고 청년 기본조례는 지자체에서 보다 활성화하게 지금 기초단체까지들도 설정되어서 그거를 근거로 많은 여러 청년 정책들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취창업이나 대학자금 주거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당 문제 또 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자체에서 그 정책들을 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 정책들이 보다 현장에서 호응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 확대되는 영향력들을 상호간에 주고받으려면은 중앙정부와 또 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협의체의 구성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 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청년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들로 설계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정보에 대한 전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청년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센터의 운영을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부에서 청년 네트워크 또 앞서 말씀드린 소통실에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의 두 가지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워크넷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정책 사용설명서는 SNS 미디어 채널적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정책을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기에는 또 채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그 복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사례들을 좀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마다 또 사회 진출마다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의 워딩들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푸시 형태든 정보 전달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누릴 수 있는 청년 정책들을 놓치는 상황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의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에게 최적화된 정보의 형태들로 큐레이팅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들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 정책들을 꼭 소개를 정부 차내에서만 해야 되는 법들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포털이나 아르바이트 포털들은 늘 찾아가고 매일매일 수회도 방문하는 곳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점들 속에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실른다면 오히려 더 손쉽게 또 가까이 정책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청년 정책의 어떤 저변들을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것들이 바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 또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나 시에서 이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또 상황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민간에서는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공간들의 청년 공간들을 쉐어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들이 좋은 자리에 또 접근하기 좋은 장소들에 세워질 수 있는 민간 협력들이 이어진다면 좀 더 청년 정책들도 세밀화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현종 자문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청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한테 좀 따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 각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늘 매번 그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또 청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강조가 되고 지적하고 고치겠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정책 만들면 또 그렇게 되는 게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절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정말 수요자 그 정책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사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확실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엄청한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정부 청년정책 흐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필요와 정부와 국회에 꼭 챙기셨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자 토론문을 전달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원고를 하나를 다르게 써봤습니다.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앞서서 자문위원분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도 되게 많고, 사실 19대 국회 때부터 청년기본법 논의는 진행되어 왔던 것,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 토론문 중에 초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문 앞단에 있는 내용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생활, 권위 향상 등 청년 정책은 종합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 그리고 뒤에도 살짝 언급을 하겠는데요. 지역 격차를 포함하여 연령 격차, 소득 격차, 학력 격차, 성별 격차 등 청년 세대 내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와 불균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되는 청년수당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청년 정책을 지원받고 싶지만 해당 정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낮은 소득 수준 기준으로 인해서 낙인 효과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청년들은 작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 갭이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몇 지역에서 추가로 청년 갭이어를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마다 청년 정책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별 청년정책의 흐름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으며 특정 문제는 지역 경계를 넘어서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격차로 인한 청년정책 소외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청년정책으로 인한 제도의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성기에 있는 청년정책은 제도 개선과 안착 과정에서 청년 현장의 상황에 반응하며 변화에 유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청년 활동의 규모는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이는 청년정책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마다 격차가 분명한 한국 사회에서 인적, 물적 기반이 부족할수록 이러한 기반 구축 지원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지방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 조달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서는 지역 청년은 지역 청년정책에서조차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청년정책에서도 지역 격차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종합화하는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현실로 인해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을 피할 길이 없고 연관되어 세부 정책 과제가 일자리 정책에 여전히 편중되어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48페이지의 표 5와 4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의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중 1% 내로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자리에 대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분야의 예산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종합정책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예산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청년정책의 열악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 분야를 넘어 보편화되어야 지방정부에서도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상황을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지의 상황입니다. 또 19대 국회에도 20대 국회도 청년기본법이 매번 발의되지만 여야 합의안에도 들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청년의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성을 띨 것인지 아니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을 가질 것인지 이 지점에서 선택을 하고 힘을 모아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점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사실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동의가 쉬운 지점이 있으니 기본법 제정에서 출발하자는 판단에서 그간의 주장해온 맥락이 있습니다. 즉, 기본법 제정 등의 제도 정비가 당장 청년의 현실을 반영시키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 해결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해왔었는데 생각보다 기본법 제정 추진이 더딘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좀 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어 보이는데 왜 기본법 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파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사회진입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청년 기본소득, 사회출발자산, 사회상속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청년에게만 이러한 정책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 2년 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되었던 청년수당이 전국화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표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추해보면 이런 정책 수단을 고민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회나 정부가 고민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출발이라도 좋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청년정책 도입의 출발점을 갖고 점진적으로 진전시켜도 좋고 다소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파격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힘을 모을 것인지 누가 의지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출발이라도 출발하자는 합의와 실천 의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미래특위가 그 역할 혹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정책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도 있는데 저도 좀 덧붙이고 싶어서요.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꼭 중요한 지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역사에서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겠죠. 그만큼 청년기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을 존중하고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부처 및 정부 간 협의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지역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년종합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고려해서 컨트롤타워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정책 위상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자리위원회로 일어나는 등 그동안에 축적해온 청년정책의 경험과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흘러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직관리에 치중했다는 내외의 평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의 존재감이 미비했고 청년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던 부재했던 점 모두 문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폐지의 방식이 아니라 개선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의결기구는 대표성과 전문성, 책임성으로 인해 경직성을 띠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이 조직되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더 원활하게 민간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 청년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로서 지방정부 참여기구의 위상을 중앙정부에서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엄창한 자문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청년 정책에 관한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차이, 지역 간 차이, 보편적 추진과 선택적 추진에 따른 차이, 여러 가지 차이를 지적하면서 문제는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시고, 청년 정책의 우리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 또 그 중에 하나가 청년 기본법 제정이다. 공감하는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황인국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한국청년정책 송보희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거 안전망에 있어서 큰 틀을 얘기하셨고, 거긴 그 내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언론이나 방송 연예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인 가구에 있어서는 굉장히들 멋지고 여유롭고 멋있는 이런 것들로 표현들이 됩니다. 일코노미, 욜로족, 싱글 쇼퍼. 대체로 이러한 부분들의 1인 가구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만 관심이 맞춰진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위원장님, 이거 아까 제가 봤더니 포인터기가 굉장히 좀 부실해서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이거를 하나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넘어가는 건 제 잘못이 아니라 포인터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급 연예인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렇지만 1인 가구에 있어서 일반 가구 대비로 1인 가구가 현재 27.9%입니다. 전체 일반 가구의 27.9%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보시게 되면 대체로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다르게 비현실적인 1인 가구들의 삶이 빈곤층 1인 가구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현재 2018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 15세 34세까지 15세에서 34세 미만까지의 기준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남성 1인 가구의 수가 여성보다 19만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이 원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되네. 책자는 있습니다. 네네, 글자가 작아서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구 전체 속에서 다시 또 보게 되면 1인 청년 가구들의 가구 비율은
1인 가구 중에서 또 28%입니다. 28%. 실제로 전체 일반 가구에서 1인 가구가 27.9%, 그 속에서 청년, 34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들이 또 28%.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청년 1인 가구들의 한번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인 가구에 비해서 아침 식사 결식률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청년 1인 가구가 훨씬 높습니다. 주된 식사 메뉴 보시는 바와 같고 편의점 이용률 압도적입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있어서의 흡연율, 과음 비율, 비정상적인 수면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 1인 가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년 1인 가구의 그 주거 실태입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가구의 주택 점유는 월세가 62.9%, 전세는 21%로 임차 가구 비중이 약 84%, 특히 청년층 가구 중에 20에서 29세 청년이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상이한 이러한 임차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들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높은 비중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년층 가구는 주로 40제곱미터 이하 단독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에서 29세 이하 가구 중 69%가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 60% 이상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원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청년 문제에 있어서 주거 안정망 문제에 중요하게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 1인 가구들의 유형과 문제점 보시게 되면 청년 시절에 한 번쯤 독립하고 그러한 독립된 생활이 또 개인의 성장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립적, 자생적인 의지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과 다르게 어찌할 수 없이 청년 1인 가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불안, 저소득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때문에 아시다시피 결혼 의사를 포기하거나 가족에 대한 성향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들의 소득 분포를 보게 되면 1인 가구 중에 30대 미만 소득은 평균 177만 원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서 22만 원 정도 월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 저소득층 비율은 52%고 중소득과 고소득층은 3.3%에 불과합니다. 내용들은 아래 내용들 보시는 바와 같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 1인 가구에 있어서의 법률 시행령 시행 기준에 있어서의 개선 사항을 좀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1인 가구가 70% 이상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가 특정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1인 가구가 많아도 전체 일반 가구의 27%에 달해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는 용어에 묻혀서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이 문제들이 특징되고 있지 않고 이로 따른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부동산 기본 임차 면적에 있어서 하한선의 정의가 좀 필요하다. 1인 가구원에 대한 현재는 일반 가구, 4인 가구 위주로만 이 하한선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축 시에 있어서 1인 가구원의 휴게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들이 필요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원들이 떠오르는 상상 그대로 그 좁은 공간에서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고시용 고시텔, 다들 아시다시피 유사 1인 가구 주택 내에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에 건물주, 1인 가구 등에게 부동산의 치안 안전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1인 가구 과밀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경호보안 업체를 이용하게 하고 건물주 임차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과 함께 통제해야 된다는 점들을 세밀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법에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삽입하고 건축법에 있어서
1인 가구 주택에 대한 개별 임차 공간의 단위 면적 기준, 치안별, 완강기, 소화기 등의 치안, 안전 설비에 대한 의무화를 넣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과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생활정책연구원에서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자료집을 국회 정기국회를 앞둬놓고 만든 자료집 안에 대체로 수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청년 세대만 15세 이상 34세까지의 청년 부분을 발췌해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첨언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인국 자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년에 관한 문제의 진단과 또 입법적인 해결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자문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 차례입니다. 그동안 해온 것처럼 오늘 질의는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우선 첫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인 국무정실의 김다론 사회정책 총괄과장, 기획재정부의 이주섭 일자리 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김덕호 청년여성 고용정책관, 여성가족부의 이건정 여성정책국장, 국토교통부의 김웅진 주택정책관께서 함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오늘 토론회에 황인국 자문위원님, 엄창한 자문위원님 소개로 청년 참여연대 등 청년 관련 단체에서 12분이 함께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또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앞서 이미 위촉장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6분의 자문위원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가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십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현종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대외협력 팀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자, 거듭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 사회 안전망 강화와 청년 정책 전달 체계 강화를 주제로 해서 6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차례로 먼저 들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발제자 상호간 토론이 오늘은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해 주시고 앉으신 자리에서 7분 정도로 주제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법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설정한 시간이니까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이나 또 7분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축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가람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청년회의소가 JC라고 하죠. 예, 저희가 이런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좀 내용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M4 세대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실 것 같고요. 현재 그 청년 세대 46.5%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에 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수도권의 집값은 지방에 비해서 또 많은 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수도권에 또 집중되어 있고, 또 집값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서 취업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부담이나 청년들의 어떤 부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표될 수밖에 없는 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청년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그 정책들이 전무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향후 이제 정부의 청년 정책과 입법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의 중복이 있으면 항상 정책의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들이라든가 뭔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정책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청년 일자리 정책도 지금 보면 지나치게 대졸 취업자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졸 청년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쉽게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복과 사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총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청년 정책을 부처 간에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R&D 예산도 말씀드렸고, 청년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이 근거 중심형 청년 정책이, 보다 보편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 청년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지나치게 담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근거 중심적 청년 정책을 위한 자료 수집 체계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체계적 조직적 접근은 그래서 이제 청년 관련된 정책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고려하되 이게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문제의 어떤 해결에도,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어떤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유인형 청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들이 어떤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를 이 정책 영역에서 과소대표되지 않게 하려면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채널이나 조직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정당이나 정부는 그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호 참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주거, 결혼 문제 빨리 무슨 아주 큰 성과가 나기를 지금 정부도 바라고 있고 정치권도 바라고 국민들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 현실에 대한 진단과 또 청년 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우리 송보희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청년정책학회 송보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문제와 그리고 청년 정책의 효능 지금 현재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또 중소 중견기업들은 반대로 일손이 또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일손 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 또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세제 혜택 및 주거 부채 부담을 좀 줄여준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중소 중견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평균 이자율이 3.2% 정도인데요. 우리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어떤 그 이자를 약간 보존해 준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임금 격차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및 기타 지원에 대해서도 제 발제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저희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반대로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준다면 두 가지 모두 좀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지금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그 대상의 한 분으로서 어려운 고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석호 자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김석호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 내에 미래세대 연구센터라는 그 연구 조직을 한 3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실질적인 정책 어떤 결과에 이제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연구 결과의 생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이제 다른 분들이 그 말씀해 주실 내용보다는 조금 이론적이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간을 절약해 주신 게 그 제가 좀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꼭 필요한 말씀이면 너무 7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난 한 3년간 교수 한 5명 정도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요. 현 시대를 저희는 일종의 전환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는 뭐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의 선배 세대가 누리고 있던 어떤 삶의 정상성,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아주 정상적이라고 과거에는 받아들였었던 그런 어떤 삶의 경로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런 상황, 일종의 전환기 속에서 이 세대별로 봤을 때 이제 청년 세대가 어떤 자원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가장 취약한 세대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전환기에 가장 어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예를 들면 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취업이라든가 안정적인 삶, 소소한 행복, 뭐 소박함, 부모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해 있는 반면 스스로를 금수저라고 이제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미래의 어떤 직업적 전망이라든가 전문성, 연구, 그리고 이제 교수와 관련된 어떤 학점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수저와 금수저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식구조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삶의 전망이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이 보다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문제점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시안적 접근, 이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인구 구조라는 게 2040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역삼각형 인구 구조로 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표에서 보신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대증적 처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주거 지원이라든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는 일자리 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처방에 이제 좀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자리 주거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단면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구자로서 느끼는 한계인데요. 실제로 청년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청년 관련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 청년 연구 관련 R&D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좋은 자료의 축적 없이는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체계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에 뒤에 표에 보시면 이 정부의 정책이 23페이지 표 2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표 2 보시면 청년 지원 정책인데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효과라든가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복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청년 정책이 지나치게 중앙 수도권 중심적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그 지역으로 청년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년들을 지나치게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청년 문화나 청년의 어떤 정치 참여 양상을 보시면, 청년들이 어떤 대안적 문화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운동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으로 정치 조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항상 과부분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전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기의 어떤 삶의 취약성, 취약화에 대한 수치들이 언론이나 이런 정책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체 취업자 비중,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서 이제 청년 비중을 보시면 계속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림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기관이나 노동시장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2015년 기준으로 9.2%에 달한다라는, 뭐 2018년 기준으로 18.5%라는 뭐 이런 이제 수치들이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먼저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모든 그 구직자들이 그 소위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요게 이제 지금까지 그 청년 정책이나 청년 연구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었는데요. 일자리나 주거나 어떤 가족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자리, 주거, 출산, 결혼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일자리 문제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의 어떤 양상이라든가,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시 말해서 그런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청년 정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미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그 청년 세대 내 이질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 세대도 같은 청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청년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자원이 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라든가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정치화의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청년 정책이 우리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진단을 간단하게 이제 6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표 1이, 제가 이제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 부처별 청년 정책을,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정책 내용과 대상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항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거는 제가 실수로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그림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전에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17페이지에 흑수저, 금수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흑수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인데요.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보면,